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생활. 오늘은 2026년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에서 퇴원 환자 통합돌봄 매뉴얼 5번째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우리 지자체 실무자 선생님들 그리고 복지행정의 최전선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가 현장에서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개편된 정책의 뼈대를 한번 쫙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퇴원이라고 하면 병이 다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피엔딩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막상 현장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환자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지역사회의 돌봄망에 안착하기까지의 그 아슬아슬한 공백기,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매일 겪는 고민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끊어진 다리를 잇는 핵심 장치, 바로 퇴원 환자 연계 수당과 수가라는 이름의 그 인센티브 제도의 뼈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걸 저희의 미션으로 삼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정책의 이면을 날카롭게 짚어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보죠. 네, 일단 매뉴얼 텍스트만 쭉 읽다 보면 그냥 병원한테 돈을 주라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네, 수당 지급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 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병원과 지자체라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타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 완전히 다른 두 세계요? 맞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사실 병원의 역할이라는 게 아주 명확했잖아요. 그렇죠. 수술 잘하고 치료 잘하고 퇴원 수속 딱 밟으면 끝이죠? 네, 의학적인 판단만 하는 거죠. 가상의 인물로 고관절 수술을 받은 80대 김할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당장 퇴원해도 무방해요. 다 나았으니까 집에 가셔도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김할아버지 댁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3층이고 낮 시간에 돌봐줄 가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냥 퇴원을 시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중 8구, 며칠 못 가서 집에서 낙상사고를 또 당하시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드셔서 영양실조로 다시 응급실에 실려 오시겠죠. 정확합니다. 이른바 회전문 환자가 되는 거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거실 소파에 안전하게 앉기까지의 그 과정?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 그래서 병원이 단순히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환자 상태가 어떤지, 집에 가면 휠체어가 필요한지 이런 걸 파악해서 지자체에 알려주게끔 바꾼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그게 다 추가 업무잖아요. 맞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은 당장 눈앞의 환자들 돌보기에도 너무 바쁜데 퇴원 환자의 사회적 환경까지 조사해서 환자평가표 같은 복잡한 서류를 써야 한다면 반발이 만만치 않겠죠. 엄청 싫어하겠죠. 안 그래도 일 많은데. 그 등장한 게 바로 이 인센티브라는 윤활유입니다. 병원이 본연의 진료 업무 외에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 지자체 연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완비해서 의뢰를 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도의 대원칙입니다. 아, 병선의 선의에만 무적점 기대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 이거네요. 네, 그런데 이 매뉴얼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이 인센티브 주머니가 하나가 아닙니다. 주머니가 두 개인가요? 네, 병원의 참여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실무의 출발점이죠. 오, 그럼 첫 번째 축은 뭔가요? 첫 번째는 국가사업 참여 병원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에 따른 수가고요. 두 번째 축은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지자체 실무자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하셔야 할 지자체 자체 연계수당입니다. 지자체 별도 협력병원에게 지급되는 거군요. 그럼 첫 번째 모델인 국가사업 참여병원부터 한번 짚어보죠. 여기는 급성기 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이런 곳들이 포함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 병원들은 이미 국가 단위의 의료 체계 안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요.
아, 지자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군요. 네, 건강보험 수가라는 국가 재정을 통해 보상을 받습니다. 절차도 아주 명확해요. 병원이 지침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면 기존의 진료비를 청구하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러니까 심평원에 직접 연계수가를 청구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맨날 하던 익숙한 심평원 청구 시스템을 그냥 타면 되니까 행정적인 저항감이 훨씬 덜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 실무자 입장에서도 국가 재정으로 돌아가니까 직접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모델은 비교적 신경을 덜 써도 되겠네요. 문제는 두 번째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국가사업 타이틀은 없지만 사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가는 지역 내 중소병원들 있잖아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병원들이랑 촘촘하게 협력을 맺어야 진짜 동네 돌봄망이 완성될 텐데 이 지자체 협력 병원들은 보상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이 정책의 섬세함이자 동시에 선생님들의 기획력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지자체가 지역 내 병원과 별도로 협약을 맺고 연계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거고요. 네, 지자체 예산입니다.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보면 건당 25,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이내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아, 여기서 실무자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실 포인트가 딱 나오네요. 5만 원 이내. 네, 5만 원 이내. 무조건 5만 원을 딱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거 냉정하게 현장 관점에서 한번 보죠. 바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환자 면담하고 평가표 빽빽하게 쓰고 팩스 보내고 전화하고 이 수고로움을 최대 5만 원으로 퉁칠 수 있을까요? 정말 뼈아픈 질문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솔직히 5만 원으로 그 인건비와 수고를 다 보상한다고 보긴 어렵죠. 너무 적죠, 사실. 그런데 최근에 한 중소병원 퇴원 지원 담당자분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수당이 병원에 엄청난 수일이 되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공식적인 수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병원 내부에서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무기요? 어떤 무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거에는 퇴원 환자를 지자체에 연계하는 게 그냥 뜻있는 직원의 개인적인 열정이나 무급 봉사처럼 취급받았거든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돈 안 되는 일에 직원들이 시간 쓰는 걸 안 좋아하시죠. 아, 그렇죠. 병원도 결국 이익을 내야 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액수가 얼마든 공식적인 인센티브 코드가 딱 생기면 이건 국가와 지자체가 인정하는 우리 병원의 공식 업무다 라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병원 경영진한테 보고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되는 거고요. 와, 현장의 역학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제도가 참 영리하네요. 액수 자체보다는 병원 내부에 퇴원 연계라는 공식적인 파이프라인을 뚫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상의 구조화 자체가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럼 지자체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할 때 밸런스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상황 고려해서 이걸 3만 원으로 갈지 아니면 꽉 채워서 5만 원으로 갈지 말이죠. 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는 병원 쪽에 명확한 결과물을 요구해야 할 의무도 생기죠.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그리고 까다로운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매뉴얼대로 서류가 완벽하게 딱딱 오가면 너무 좋은데 현장은 늘 예외가 있잖아요. 만약에 병원이 지자체랑 협약은 맺었는데 막상 환자 퇴원할 때는 너무 바쁘다고 서류도 안 챙기고 그냥 전화 한 통 띡 하는 겁니다. 단순 통보요? 네. 우리 병원 302호 김할아버지 오늘 퇴원하시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좀 챙겨주세요 이러고 덜렁 의뢰만 넘기면 이럴 때도 건당 5만 원을 줘야 합니까? 이 지점이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을 제일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뉴얼 원칙은 단호합니다. 단호하다면 안 줘도 된다는 건가요? 네, 이런 단순 의뢰, 그러니까 정보가 미흡하거나 필수 서류가 빠진 경우에는 수당 미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얄짤없네요, 미지급. 근데 그 이면에 깔린 논리는 뭘까요? 병원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평가 안 하고 통보만 하면 결국 지자체의 누군가가 다시 그 환자를 찾아가서 처음부터 조사를 다 해야 하잖아요. 지자체 간호사나 복지사가 직접 댁에 가서 혈압 재고, 약 뭐 드시는지 다 확인해야 하니까요. 네, 명백한 이중 작업이죠. 항상 인력 부족한 지자체의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미지급이 맞습니다. 듣고 보니 맞네요. 제대로 된 정보도 안 주면서 지자체 업무만 가중시키면 돈을 줄 명분이 없죠. 그런데 말이죠, 선생. 이 정책을 가만히 보면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요. 어떤 딜레마죠? 이렇게 서류 완벽하게 안 내면 돈 절대 안 줍니다 하고 엄격하게 들이대면 안 그래도 바쁜 중소병원들이 아유 귀찮아서 안 해. 우리 연계 안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하셔. 이러고 아예 협약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그겁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원칙 지키려다가 오히려 환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교각사로의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환자가 제일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꼼꼼히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유연하고 현실적인 예외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 좁은 문을 하나 열어두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병원이 완벽하게 환자 평가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자체가 환자의 기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된 정보라도 제공하기로 사전 협약을 맺었다면 소정의 수당, 그러니까 일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제한된 정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뭐 그냥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달랑 줘도 된다는 건 아닐 테고요. 매뉴얼에서는 세 가지 예시를 드는데요. 첫째, 선별평가 결과. 둘째, 통합지원신청서. 셋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구 및 지자체 전달입니다. 용어들이 약간 딱딱하긴 한데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은 익숙하시겠죠. 근데 이 서류들이 갖는 실질적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별평가는 이 환자가 심층 평가가 필요한 대상인지 빠르게 걸러내는 스크리닝이고요. 통합지원신청서는 우리 돌봄 서비스 받고 싶다라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죠. 아,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진짜 제일 결정적인 건 세 번째 같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맞습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현장 얘기 들어보면 병원에서 환자가 퇴원했다는 걸 지자체가 어찌어찌 알아도 환자 개인정보 동의가 없으면 함부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갈 수가 없다면서요. 네,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죠. 환자가 이미 집에 가버리면 공무원이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동의서 받아내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문 안 열어주시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환자가 아직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동네에서 반찬 배달 오게 하려면 여기 사인 하나 하세요 하고 딱 받아주는 것.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합법적인 마스터키를 얻는 겁니다. 아, 마스터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네요. 100점짜리 완벽한 서류 뭉치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마스터키만 챙겨서 넘겨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보상하겠다? 네, 행정의 유연성이 빛나는 대목이죠. 처음부터 완벽한 콘크리트 다리를 지으라고 하면 다들 포기하겠지만 일단 징검다리라도 놓게 만들고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병원도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지자체는 어떻게든 환자를 지역 돌봄 레이더망 안에 묶어둘 수 있으니까 윈윈이네요. 자, 지금까지 쭉 짚어봤는데 선생님, 결국 이 매뉴얼이 우리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결국 이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 수준, 병원의 참여 의지, 예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우리 동네에 제일 잘 맞는 협약 모델을 스스로 디자인하라는 뜻입니다. 자율성을 줬다는 거군요. 네, 행정력이 충분하면 엄격하게 서류 요구하고 5만 원 줄 수도 있고 당장 징검다리가 급하면 동의서만 받아도 3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겠죠. 권한과 책임이 현장에 주어졌다는 게 가장 큽니다. 제도가 책상이 활자일 때는 딱딱한데 현장으로 내려오면 결국 사람과 기관의 관계를 만드는 도구가 되네요. 인센티브는 결국 대화의 물꼬를 트는 명분일 뿐이고요. 맞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죠. 단 한 명의 환자도 병원 문 밖에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 그 다이얼이 지금 실무자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겁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마무리에 앞서서 이 방송 들으시는 정책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돌봄 현장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이런 화두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정의 본질을 완벽한 서류 작업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빈칸 없이 채워진 평가표, 낭비 없는 예산 집행, 깔끔한 절차,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서류의 완결성만 너무 깐깐하게 따질 때 서류 한 장 채울 여유조차 없었던 어느 바쁜 중소병원에서 내보낸 또 다른 김할아버지가 우리 레이더망을 벗어나 고립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연계 자체를 독려하려고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건 단순한 예산 낭비일까요? 아니면 사각지대를 밝히는 최소한의 기회비용일까요?
여러분이 책상 위에서 기한서를 올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역사회는 어떤 방식의 협약이 이웃들을 위한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지침서가 아니라 현장에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